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양적 긴축 중단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양적 긴축 중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알아야 됩니다. 이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미국 연준에서는 자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산이랑 이 부채랑 항상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회계 원리 쪽인데 그냥 암기를 한다면 왼쪽에 보이는 이 자산이랑 오른쪽에 보이는 이 부채랑 일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 지금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면 6조 6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부채와 준비금도 6조 6천억 달러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예를 들어서 이 총자산이 증가하면 이 총부채도 증가하는 거고 이 총자산이 감소하면 이 총부채도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차대조표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준비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준비금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2조 9천억 달러가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여러분들 은행 계좌의 잔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준비금이 많으면요. 여러분들이 주식 레버리지도 가능하고 이 돈들로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투자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나왔던 이 양적 긴축 이슈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걸 대차대조표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번에 나왔던 이슈는 이 MBS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를 350억 달러 줄이는 거는 계속하게 돼요. 자, 그러나 이 MBS를 줄인다라고 했는데 미국 국채를 이제 그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스탠스는 어떻게 갈 거냐. 이 MBS를 줄이고 미국 국채를 증가시키겠다. 요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350억 달러가 감소하고 350억 달러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요. 사실상 이 총 자산에는 큰 변화가 없죠. 요게 이해되시나요? MBS가 줄어드는 만큼 미국 국채는 증가하니까 총 자산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총 부채와 준비금인 이것도 총 자산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에서도 변화가 없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요. 이게 변화가 없으려면 어떤 식의 시나리오가 돼야 되느냐? 만약에 미국 경제가 아주 경제가 강해진다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미국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실물 경제에서 달러를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가 현금 100만 원만 있더라도 충분했는데 오늘날에는 한 현금 200만 원 정도가 있어야지 경제 활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통통화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유통통화가 뭐냐면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시중에 돌고 있는 이런 화폐들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1조 달러만 우리가 거래를 하고 다녔다면 이제는 한 2조 달러 이런 식으로 이 유통통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유통통화가 증가한다는 이 뜻은 뭐냐면요. 얘가 증가해버리게 되면 총부채와 준비금도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유통통화가 증가하면 이 밑에 있는 이 총부채와 준비금이 얘도 같이 올라가야지 정상인데 얘가 움직이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얘를 안 움직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준비금에서 감소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유통통화가 증가하는 게 어디서 증가하느냐. 여러분들의 통장 있죠. 여러분들의 통장에서 이거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거예요. 그 인출한 돈을 실물 경제에다가 쓰는 거죠. 요 메커니즘이 되어버리게 되었을 때 지금 연준이 하는 전략들 양적 긴축하겠다라고 했고 그런데 양적 긴축을 하더라도 총자산의 변화는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총자산의 변화가 없으면 지금 총부채와 준비금도 같아야 되는 이 총자산과 같아야 되는 입장이었고 근데 같으려고 바라봤더니 유통통화는 앞으로 증가할 텐데 이 유통통화가 증가한 환경에서 총부채와 준비금의 변화는 없으려면 이 지급 준비금이 감소하는 시나리오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이 지급 준비금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위기가 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통통화는 앞으로 증가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천억 달러가 증가한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 유통통화가 3천억 달러가 증가하게 되면요. 이 지급 준비금이 3천억 달러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준비금이 3천억 달러가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고객한테 현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고객들한테 뭐 예금 찾으러 오면 현금 줘야 되잖아요. 그런 현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일정 수준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구간에서 2조 7천억 달러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이 구조에서 은행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 돈을 고객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현금이 지금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단기 채권 금리가 그게 튀어오를 수 있고요. 이게 2019년도 때 일어났었던 레포 발작 같은 겁니다. 이런 식의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오늘날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뭐냐? 이 지급준비금 있죠. 요게 나중에는 2조 7천억 달러 미만으로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지급준비금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급준비금을 증가를 시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 총부채와 준비금이 올라가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야, 지급준비금이 증가하면 유통통화 자체를 줄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유통통화는 뭐라고 썼죠? 그냥 실물 경제에서 거래하는 거예요. 이 유통통화를 줄이겠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미국 경제 나쁘게 만들겠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연준회사의 목적은 이 실물 경제도 좋게끔 만들고 하는 게 좋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이 유통통화는 쉽게 줄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유통통화는 적당히 올라가는 환경에서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려면 나중에는 이 지급준비금이 그냥 증가하는 방향성으로 가요. 그러면 이때 이 지급준비금이 증가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뭔 일이 발생해야 된다? 이 총자산도 약간은 증가해야 된다고요. 요 약간은 증가해야 될 때 지금 어떻게 하겠다? 미국 국채를 사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이 지급준비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환경이 되면 이 구간 때는 미국 연준이 우리 국채를 매수하겠다. MBS는 여전히 팔고 미국 국채는 매수를 하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매수하는 건 뭘 한다? 단기 채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년쯤에 아마도 이게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외칠 거냐면 야, 연준에서 국채를 매수를 해준다. 그러면 양적 완화다라고 외칠 건데 그게 아니라고요.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준비금을 크게 증가시켜서 이 준비금이 유통통화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건데 지금의 메커니즘은 뭐다? 나중에는 은행 시스템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발생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만 국채를 매수하겠다. 이런 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적 완화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경기 침체기 상태에서는 어떤 거냐면요. 이 유통통화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실물 경제에 달러가 안 돌아가면서 그냥 경제가 마비가 된 거죠. 그래서 실물 경제가 좀 돌아다니려고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하느냐. 이 지급준비금을 아주 크게 늘리는 거예요. 어떻게 늘린다? 미국 국채 사주고 MBS 사주면서 이 준비금을 아주 크게 늘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금을 많이 늘리게 되면요. 주식 투자도 많이 할 수 있다 보니까 주식 가격들도 폭등하고 이렇게 주식으로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이 준비금에 있었던 돈들이 실물 경제로 움직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금의 이동원들을 만들어내고 이 준비금에서 유통통화로 올라오면서 실물 경제가 돌아가도록 만들었던 게 QE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상태는 뭐다? 이 경제가 알아서 좋아지면서 요게 먼저 상승해요. 유통통화가 먼저 상승을 하고요. 이 관점에서 야, 유통통화가 증가하면 지급준비금이 감소하니까 이 지급준비금이 너무 감소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준비금이 너무 감소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금 뭘 하느냐? 단기 채권을 사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기 채권은 얼마만큼 사느냐? MBS는 지금 계속 줄이겠다고 나왔어요. 이게 대략적으로 350억 달러들은 계속 줄일 거니까 단기 채권은 350억 달러는 계속 플러스고요. 그리고 이 유통통화 있죠. 요게 증가하는 만큼 예를 들어서 이 유통통화가 뭐 1,000억 달러가 증가했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에다가 1,000억 달러 정도 우리가 국채 매입하겠다. 요렇게 나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연준의 전략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랑 갭 차이가 있냐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지급준비금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4조 달러 넘게 있었던 지급준비금이 지금은 3조 달러까지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 지급준비금이 한 2조 7천억 달러까지 내려올 것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연준의 목적은 야, 2조 7천억 달러 미만으로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은 방어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2조 7천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때 필요한 게 연준에서 채권을 매수를 해주게 되고요. 이 채권을 자산을 쌓게 되면 부채 항목들이 증가할 거잖아요. 이 부채 항목에서 그게 준비금이 증가한다고요. 그러니까 자 봐요. 지금 연준에서 하려고 하는 스탠스는 뭐냐? 지금 지급준비금이 예를 들어서 이게 2조 7천억까지 내려왔다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더 이상은 이게 줄어들게 하면 안 돼요. 더 이상은 이게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뭘 할 거냐? 요 빌 채권 있죠. 이거를 한 3천억 달러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증가시킨 만큼 어디가 올라가느냐? 이 준비금이 2,700에서 플러스 3천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3천억이 되니까 대략적으로 이게 한 3조 달러 요렇게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FOMC에 대한 핵심 본질이라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조만간에 양적 완화할 거다. 그러면 지급 준비금이 폭등할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게 오차가 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당장 안 일어났는데 지금 당장은 사실상 컨센이 잘 잡혀 있습니다. 여기 이 구간에 대해서 컨센이 아주 잘 잡혀 있는데 나중에 한 1개월이나 2개월 뒤쯤에 양적 완화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시장의 갭 차이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갭 차이가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해야죠. 아,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예전처럼 돈을 막 풀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위기가 나타나지 않게끔 방어하는구나. 여기까지의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나 잘못 해석하게 되면 너무 낙관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 없어요. 지금은 시장이 꽤 공부를 했고 어느 정도 오해 없이 잘 받아들이고 있는데 너무 낙관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개념들을 잡아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찍은 겁니다. 그러면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 유동성을 볼 때 핵심은 지급준비금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지급준비금이 단기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왜냐? 유통통화가 증가하는 만큼 이 준비금이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은 맞아요.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고 경제가 좋아지면 유통통화도 증가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유통통화가 증가하는 것만큼 지급준비금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 TGA 계좌에 있는 돈들이 지급준비금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 TGA 계좌에서 9천억 달러가 있죠. 요 돈이 지급준비금으로 쌓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분간에 지급준비금이 줄어들더라도 이 TGA 계좌에 있는 돈이 지급준비금으로 갈 수도 있고 영래포장고에 있는 이 돈이 지급준비금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양적 완화가 나타날지는 않을 거지만 내년에는 뭐 이 TGA가 없어지고 영래포장고가 바닥에 난다면 지급준비금 쪽에서 이슈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지급준비금도 일정 수준까지 하락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연준이 채권 매입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위기를 극복하려고 할 것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이슈 때문에 증시가 급락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유동성이 부족해서 증시가 하락한다면 이거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증시가 하락할 거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있는 이런 유동성 같은 이슈들 있죠. 특히나 양적 긴축 같은 이슈는요. 사실상 증시에 별다른 영향력들을 주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유동성 만물론을 외치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니까 증시가 상승을 하고 유동성이 감소를 하니까 증시가 하락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게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실상 그런 것들을 다 이겨냈던 게 실적이에요. 유동성이 어느 정도 호재인 영역은 맞지만 이게 본질은 아니고 지금 본질은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는 유동성은 이미 방향성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유동성보다는 실적을 조금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빅테크들의 실적들이 발표가 되었거든요. 약간 아직도 AI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지표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투자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 더 많아질 가능성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폭락이 오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적 추종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적 긴축 같은 이슈들에 대해서는 이번 제 영상을 통해서 그냥 간략하게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는 것들은 실적 같은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